안녕하세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상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해요. 이 두상은 2세기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상이 처음 발굴되었을 때 야만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었죠. 얼핏 보면 야만인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통의 로마 사람들의 두상은 뭔가 잘 정돈된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나중에 이 두상은 철학자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저는 그 점이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야만인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자고. 자, 그럼 과연 이 두상의 주인공은 야만인일까요? 또는 철학자일까요? 일단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면 이 두상의 표정을 보면서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질문을 바꿔봤어요. 이 사람의 표정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 사람이 야만인이라면 붙잡혀오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일 테니까 뭔가 비참하거나 절망스러운 감정일 것 같고요. 철학자라면 뭔가 심오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저는 아무리 봐도 두 가지로 다 읽힐 것 같기는 해요. 자, 실제로 사람의 표정만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최근 뇌과학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과 소통을 하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표정만으로 우리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뇌과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표준적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즉 슬픔이나 기쁨 이런 것이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공부한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구성해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어떤 감정과 1대1로 대응되는 어떤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두상에 대해서 표정으로부터 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기는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도대체 이 두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야만인일까요? 철학자일까요? 저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재직 중인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인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죠. 킬릭스는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다른 잔인 스키포스에 비해 연회에서의 사용에 중점을 둔 그릇입니다. 당시의 와인은 원액에 원하는 만큼 물을 섞어서 농도를 조정해서 마셨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열리는 연회에서는 술을 조금씩 덜어서 마실 수 있는 킬릭스가 더 많이 사용됐어요. 파티에 초대받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긴 소파에 왼쪽 팔꿈치를 기대고 눕듯이 앉아 오른손으로 와인을 마셨습니다. 깊이가 얕고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킬릭스는 술을 흘리지 않고 마시기에 완벽한 술잔이었어요. 독특한 모양의 킬릭스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인간에게 즐거움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인잔 바깥쪽뿐만 아니라 톤도라고 불리는 안쪽 바닥에도 특별한 이미지나 복잡한 디자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인을 마실수록 서서히 드러나는 킬릭스 안쪽의 그림에는 술자리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기발하거나 자극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기도 했죠. 우리가 와인을 마시다가 가장 난감한 순간은 소파나 카펫에 실수로 와인을 쏟을 때가 아닐까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바닥에 와인이 흐르지 않으면 좋은 파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코타보스라고 불리는 특별한 와인 던지기 게임을 즐겼는데요. 킬릭스는 이 게임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술잔이었습니다. 한쪽 손잡이에 오른쪽 검지와 중지를 끼우고
장대에 꽂힌 청동 접시나 대야 안에 떠있는 그릇을 조준해서 킬릭스 바닥에 남은 와인 찌꺼기를 던졌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와인은 포도껍질 같은 여과물과 침전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와인에 비해 덜 걸러져서 마시고 나면 일정량의 찌꺼기가 남았거든요. 코타고스 게임은 이러한 당시 와인의 특성과 연애의 특징을 잘 반영한 사회적인 유의였습니다. 그리고 킬릭스는 그 특수한 형태로 인해 액체를 담아 마시는 실질적인 용도 못지않게 함께 마시고 즐기는 사회 문화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죠.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첩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공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술에 취하면서 연회장 사방에 와인이 뿌려지고 때론 다른 사람에게 와인을 쏟기도 했겠죠. 하지만 달콤한 케이크나 귀한 과자가 보상으로 주어진 만큼 이 난장판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뒷정리 따위야 술이 깨고 나서 생각할 일이고요. 안녕하세요. 진슬기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여기 로마 제국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답게 준수한 조각상을 앞에 두고 왠지 모를 고뇌가 읽힌다고 하면 저만의 착각일까요? 분명 이 조각상을 처음 만든 이는 멋들어진 망토를 한쪽 어깨에 걸친 대로마 제국의 황제를 조각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이 상도 진지 평온한 태평성대를 상상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겠죠. 하지만 정작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 즉위 이후 당시 본격적으로 제국을 쳐들어오던 게르만족에 맞서 몸소 전쟁터를 누벼야만 했고 아편을 진통제 삼아 살아야 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던 황제였더랬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나오듯이 말입니다. 아울러 그런 그가 말년의 전쟁터에서 틈틈이 작성했다는 명상록에는 윤리적 가치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숙고, 그리고 그에 따른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잠시 멈추어 봄, 이른바 명상 혹은 묵상을 제시하죠. 실상 그 어떤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실은 침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와의 엄청난 불균형을 잡아준 게 묵상이었다는 점은 그 묵상의 힘이 엄청나게 힘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고요하게 침잠하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안식과 힘을 찾을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명상이나 묵상이라는 게 그리 거창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저 모든 면에 있어 빠른 속도감이 미덕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세태와는 달리 단박에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라도 머물러 보려는 것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하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마치 지금 제가 이 조각상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말입니다. 저는 타이포그라피를 연구하는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에는 그리스 알파벳이 있고 로마에는 로마 알파벳이 있어요. 고대에는 모두 대문자였고요. 그리스 알파벳과 로마 알파벳은 낯글자도 몇 개는 다르지만 그 스타일, 그러니까 양식이 다릅니다. 그리스 문자의 스타일을 보면 저는 눈부시 4개의 활기찬 바다가 떠오릅니다. 해상무역을 하면서 깃발을 나부끼며 세계를 누비는 배들이 떠올라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써서 역동적이고요. 세계 굵기가 모두 1대1로 일정합니다. 대칭성이 강하고요. 이번에는 로마 문자의 스타일을 보실까요? 로마 문자의 양식을 보면 저는 대제국 로마에 펼쳐진 평원,
그리고 잘 건설된 도시와 쭉 뻗은 도로가 떠오릅니다. 땅에 단단히 발을 디딘 토목과 건축이 떠오르고요. 질서정연하게 구축된 로마법이 떠오릅니다. 벽식을 갖춰서 써서 속도감보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획 끝에는 세리프라는 작은 돌기가 붙어 있는 것도 고대 로마 대문자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으로 잘 고정된 인상을 줍니다. 획의 굵기는 굵은 세로획과 가는 가로획이 1대1을 벗어나서 황금 비례에 가까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대칭보다는 비례를 차츰 중시하고 있고요. 그리스인이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로마인은 사회의 질서를 중시하던 풍모가 문자의 양식에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문화는 변화해가고 섞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대 로마 문화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전시 유물들의 글자를 보실까요? 자,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 양식입니다. 전형적인 고대 로마 양식이죠.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유물입니다. 그리스 문자인데 끝에 로마 문자처럼 세리프 같은 것이 보여요. 로마 유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자가 새겨져 있네요. 그리스 양식이 강하지만 로마적인 인상이 조금 섞여 있어요. 여러 문화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교과서가 각각의 전형을 가르친다면 실제 유물들은 서로 섞여드는 복잡한 사연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런 사연들을 바라보면서 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 강선주입니다. 제가 복면가왕 가면을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착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상징적인 특징을 어떻게, 얼만큼 표현할까입니다. 가면을 써서 가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정단이 유추할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가수는 가면이 주는 새로운 정체성에 기대 마음껏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요. 이시스로 표현된 클레오파트라 2세를 보았을 때 클레오파트라 2세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에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강렬한 매듭입니다. 히마티오는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옷인데 이시스의 매듭으로 묵직하게 가슴 중앙에 여밈을 묶어 히마티온을 걸치고 있습니다. 당시 살았던 이집트나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면 저 매듭을 보는 순간 바로 이시스 여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시스는 당시 가장 중요한 이집트 여신이었죠. 신격화된 이집트 여왕의 존재감과 존엄성은 여왕의 단독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컸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 2세의 삶은 정말 다이나믹했더라고요. 오빠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오빠와 결혼해서 공동통치를 하다가 남동생까지 합류시켜 셋이 공동통치를 했어요. 오빠가 죽은 뒤엔 남동생과 결혼해서 공동통치를 하다가 남동생이 자기 딸과도 결혼을 해서 그렇게 셋이 공동통치를 해요. 클레오파트라 2세는 평생을 남편이자 남자 형제들, 그리고 딸이자 또 다른 부인이랑 치열하게 정치적 대결을 해야 했어요. 싸움에 나선 동물들이 몸집을 부풀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듯이 클레오파트라 2세도 이시스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더 크고 강한 존재로 각인시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강훈입니다. 언제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라오콘의 두상이 그랬습니다. 이번 전시품 중에서 제 눈에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작품이었습니다.
제 직업이 배우이다 보니 언젠가부터 사람의 감정과 표정을 캐릭터 분석하듯 깊게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감정을 왜 이런 표정과 모습으로 표출했는지처럼 말이죠. 이것이 배우로서는 좋은 접근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표정과 감정에 뇌가 드러나가는 것이 마냥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우라는 직업을 갖기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상을 마주했을 때도 기존의 라오콘의 이야기는 제쳐두고 한 인물로서 보이는 그대로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많은 의문이 생기네요. 이제부터 제가 본 라오콘의 두 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라오콘의 첫 인상은 슬프고 두려워하며 괴롭고 아파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다 보였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니 무언가 억울해 보이며 할 말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라오콘 앞에 있는 누군가는 그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슬퍼 보입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그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무엇이길래 이런 표정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 많은 억울함을 풀어내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의 얼굴은 평온해질 것인가? 만약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다면 그를 위해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저 또한 어떠한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 캐릭터의 감정을 잘 표현해내려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목소리 톤, 말투, 손짓 등 모든 것을 동원해 감정을 그려내죠.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나 얼굴 표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얼굴. 라오콘의 얼굴은 감정의 표현 그 자체입니다. 서양 미술사학자 노성두입니다. 군인과 아내, 그리스 독일에서 흔한 주제입니다. 대개 출병을 앞둔 슬픈 이별이 많죠. 남편을 떠나보내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도기 그림은 뭔가 다릅니다.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에요. 남자는 군인입니다. 출병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자는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작스런 남편의 귀환에 놀라서 돌아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야기 지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최초의 시인 호메로스나 비극 작가들은 신화에 빗대어 역사를 노래하고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최초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스토리를 지어내고 상상했습니다. 도기 그림을 보면서 프로테실라우스와 라우다메이아를 상상해봅니다. 트로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용사, 그리고 신탁에 따라 죽음의 운명을 달게 받았던 남자 프로테실라우스. 하지만 고향에 남은 신혼의 아내 라우다메이아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신들의 신금을 울린 라우다메이아 덕분에 프로테실라우스가 저승에서 돌아옵니다. 재회의 기쁨은 단 1시간 동안 허용되었습니다.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곧바로 다시 헤어져야 할 운명.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전쟁의 서사는 명예롭고 잔혹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